앞서 국회 현장 연결의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일당 독재라면서 비판하면서 반대 토론을 한 뒤 퇴장했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관계자 모시고 앞으로 전국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생중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단독 처리, 그러니까 우선 단독 처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협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뭐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 전에 간사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위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전세값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간다 비판을 하고 있으면은 빨리 좀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이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11월, 12월까지도 좀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드신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힘들 게 뻔한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 협치를 원했고 토론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임위 간에, 또 네. 간사 간에, 원내대표 간에, 정책위 의장 간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들은 걸로 지금 저는 전해드렸고요. 네. 좀 우리 토론을 하자. 어제 법사위 내용도 좀 있었지만요. 토론을 하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 뭐였습니까? 토론하고 나서 표결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수당이니까 이게 표결이 될 거 아니냐. 좀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토론으로 진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겠느냐, 아니면 진짜 뭐 니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우린 통과시킬게 이런 답정너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야당의 이제 참여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초기에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오합지졸식 대처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적 발언을 해가지고 문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그 귀중한 자리에서 사실 수도 이전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상황이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3, 4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던 것이 통합당이 이제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6년 전에 입법해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6년 뒤에 발효된다고 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도 6년 뒤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언제 지금 효과를 볼 거로 예측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격할 때랑 지금 본인들이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 논리가 달라요. 부동산 입법은 5, 6년 있다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의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반대로 지금 하는 것은 시급하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입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협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 자체를 과거 정부로 지목하는 그런 황당한 해괴한 짓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도대체 지금 저는 민주당 쪽에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전월세 법 나온 거로 인해 가지고 언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야당 탓을 한다, 전 정권의 무능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요, 임대사업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인이 집을 많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재건축이 한 채가 되면 한 채만 받는 건데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이렇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정책은 물론 그 국회에서 이걸 잡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야당이 발목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은 10년, 20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선은 전월세 상향제,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 상향제, 뭐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 신규든 갱신이 또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신규로 했을 때는 그 전에 등록한 전월세 등록제로 해서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들이 2년 살다가 다시 집을 얻어야 되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권리를 찾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은 집주인이 내가 가서 주거를 하겠다, 거주를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 정권의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미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요. 네. 집값이 그냥 계속 올라 있었던 구체적으로 겁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풀린 이후 시점에서 집값의 변동률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변동률과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직접 지금 말씀드리기엔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고요.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의 집값이 이미 고정되어서 상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이미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잡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형 여당에서 좀 함께 잡아보자, 협치하면서 좀 잡아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요,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시가가, 예를 들어 서울의 일반적인 주택,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하려면 4천만 원 정도의 호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물량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렇게 공급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왜 로또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공급 물량을 받는 사람은? 그게 공정합니까 또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 고려 없이 뭐 그냥 가격표를 그냥 낮추면 될 것이다. 이거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우유를 싸게 팔아라, 모든 인민이 우유를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엄청난 선의에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우유를 아무도 안 만든 지경에 가가지고 우유값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통제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대책이 없다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목적 자체는 세입자, 서민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통합당 쪽에서는 세입자 보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선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의를 내세운 정치 집단이 어디냐면요, 저 북쪽에 있어요. 보면은 매년 신년사가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근데 못 주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선의를 갖고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주택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시정 동안에 서울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쫓아가니까 폭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에 대해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월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공급이 딸리게 되면요, 전월세가도 폭등할 개연성이 있다고 다들 보는 것인데 이 간단한 경제학 개론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수요와 공급 빼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세가 폭등을 위한 전세 매물,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한 통합당 그리고 그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뭔가요? 저희는 항상 이런 정책이 있어서도요. 아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 제가 썼는데 결국엔 공급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다주택자를 규제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전월세 주택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입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래 자가 보유로 전부 다 전환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자가주택 보유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그 정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그 전 단계의 주거로 계신 분들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노영민 실장부터 해가지고 참 이번에 이름이 오르신 분들 많지만은 생활 터전이 두 개의 공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 뭐 따로 사는 분들, 주말 부부나 이런 분들. 자, 이분 중에 한 채는 그러면 자가 보유를 한다. 한 채는 새 들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새 들어 사는 주택은 또 다른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차피 돌고 도는 풍선 효과와 그리고 서로 꼬리 잡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민주당이 뭐 다음 달쯤에 어떤 얘기할지 궁금해집니다. 예, 미통당에서요. 네. 어제 내 집 100만 호 공급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몇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간추려 보면은 법적 용적률을 높이겠다. 수도권에 서울에 말입니다. 그리고 충수 제한 35층 이하의 충수 제한을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고층 빌딩을 서울에 밀집시켜 놓고 충수 제한을 없애고 그러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전 최고위원하고 그 전에 제가 토론했을 때 그러면 미통당의 정책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정확히 대답을 좀 못 해주셨는데 어제 봤더니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그거를 가지게 만들어 놓고 서울의 고층 빌딩으로 밀집시켜 놔서 이걸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잘못을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차후에 전문가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전 정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정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해서 그 당시에 기재위 또 국토위에 계셨던 분들 49분이 있었고 21분이 있었습니다. 49분 같은 경우는 개인 이득을 많이 챙기신 분들, 21억에서 공시지가로 70몇 억까지 올리신 분이 미통당에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 이게 부동산 3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전적으로 통과하신 분이 미통당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다소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신 분들은 오로지 다 미통당이었었고 지금 현재 미통당이었었고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6년 동안 32억 원에서 72억까지 법니다. 서민들께서 서민이 아닌 그냥 중산층도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좀 없애야 된다.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무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구조를 좀 바꾸는데 좀 협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단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면은 재건축을 틀어막으니까 재건축의 희소성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발 저 아집에 벗어났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집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가잖아요. 10년 뒤에는 46%가 40년 이상 된 주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더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 통제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로또를 맞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급을 신규 주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신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로또를 맞아서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그
그 집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재건축 물량을 좀 풀어야 한다는 입장 그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재건축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커져서 집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초과이익은 누군가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가지고 자 민주당이 가진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제가 로또 맞았다고 표현한 분들 강남의 일부 단지들 재건축돼 가지고 그분들은 당연히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왕창 올랐죠. 그 희소 가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분들이 희소 가치로 초과이익 얻었다 이걸 환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일례로 보면요. 강남권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안정기가 있었던 시절은 뭐가 있었냐면요. 송파 지역에 헬모시티라고 하는 만세대 단위의 공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갔습니다. 실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이고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1기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을 때마다 집 안정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35층짜리 짓는 거 갖고 뭐라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지금 그 3기 신도시라든지 예? 아니면 운정 신도시 아니면 별내 다산 이런 곳들 여기는 몇 층짜리입니까? 여기도 30층짜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서울에는 안 되고 밖엔 됩니까? 뭐 서울 그렇게 싫어요? 대답해 서울의 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의 교통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교통도 힘들고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미 포화 상태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다 두고 계속 이렇게 35층 밀집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 그럼 동탄이나 이런 데 지금 40층짜리 많이 지어놨던데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합니까? 대전으로 출퇴근합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느니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내 집 살고 싶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어차피 교통망만 잘 돼 있으면은 지금 뭐 빨간 버스라고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나 그렇게 외곽에서 출퇴근하나 큰 차이 없다. 이준석 최고는 경기도에 안 사시나 보네요. 저는 상계동 지역군데 상계동 살아야죠. 왜 네, 경기도 맞아요.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파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진입의 의지가 전혀 없고 거기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신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는 아니, 이게 건 어떻게 아닌 인신 것 공격입니까?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니, 그분들이 제가 있는 얘기해 드린 그대로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근데 프로파간다. 그분들이 뭐 이사를 뭐냐면은 오고 싶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수는 프로파간다. 없습니다. 광역버스 타고 잠시만요. 출퇴하면 된다. 잠시만요. 이런 것들 네.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 살아보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한 겁니다. 네. 예. 두 분 모두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 보시니까 좀 네. 원성이 높아지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간의 이견차가 좀 크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공수처법이 3법이 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마치 민주당이 뭔가를 그 미래통합당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엄청난 걸 한 것 같이 뭐 보도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좀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7명이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위원회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전 법안은 저희가 개정하기 전 법안은 국회의장이 이거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네. 어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네. 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에서 특히 중앙지검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그걸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야당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했다 봅니다. 한동훈 검사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예. 제가 뭐 법조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니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닐 정도면은 검찰 개혁 심각합니다.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됐어요. 중앙지검 그 부장검사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날아다닌 이제- 건 아니었었고요. 정정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